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먼저 오 헨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19세기 말 미국의 남부에서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릴 이야기꾼 오 헨리가 바로 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윌리엄은 평범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약사 견습생이 되었다가 텍사스로 떠나 농장 일을 하기도 하고 신문사에 들어가 만평을 그리기도 했지요.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던 그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찰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어두운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하던 은행에서 횡령 혐의가 제기되었고 윌리엄은 결국 감옥에 수감됩니다. 세상은 등을 돌렸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 헨리라는 필명도 이 시기에 쓰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그는 짧고 기발한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거리의 상인들, 아이들, 사랑하는 연인들. 그가 쓴 이야기 속 인물들은 모두 작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소 후에 오 헨리는 뉴욕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의 작품은 신문과 잡지에 연재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그는 곧 단편소설의 대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도 크리스마스 선물일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게 사람을 바라본 작가였습니다. 삶의 구석에서 피어난 작은 웃음과 감동의 눈물,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을 글로 엮어낸 작가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선물. $1 87센트. 그게 전부였다. 게다가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 그 동전들은 모두 식료품점이나 야채가게, 푸주간에서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무언의 비난을 받으며 가게 주인들의 얼굴이 빨개지도록 물건값을 깎아 한 푼, 두 푼씩 모은 것이다. 델라는 그것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세어보나마나 $1와 87센트 뿐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였다. 델라는 갑자기 슬퍼져서 낡고 꾀죄죄한 침대에 뛰어들어가 엉엉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문득 인생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흐느껴 울거나 코를 훌쩍이거나 조롱 섞인 미소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를 훌쩍이며 우는 일이 가장 흔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델라가 흐느껴 울다가 이제 코를 훌쩍이는 동안 독자 여러분은 이 집을 좀 둘러보도록 하자. 붙박이 가구가 딸린
일주일에 8달러짜리 싸구려 아파트. 완전히 거짓골은 아니었지만 거짓대가 몰려올까 조심해야 할 정도임은 분명했다. 아래쪽 현관에는 누가 보아도 편지가 올 것 같지 않은 우편함과 누가 눌러도 소리가 날 것 같지 않은 초인종이 있었다. 그곳에는 제임스 딜링햄 영이라는 문패도 달려 있었다. 딜링햄이라는 문패는 이 집의 주인이 한때 잘 나가서 주당 30달러를 지불할 수 있었을 때에는 미풍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하지만 수입이 주당 20달러로 줄어든 지금 딜링햄이라는 D자가 희미하게 흐려져 있어 문패마저도 잔뜩 기가 죽어 움츠러들어 보였다. 하지만 제임스 씨가 대문을 열고 2층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마다 이미 여러분께 델라라고 소개한 제임스 딜링햄 영 부인은 언제나 그를 짐이라고 다정스레 부르며 힘껏 껴안았다. 참 보기 좋은 일이었다. 델라는 마침내 울기를 멈추고 뺨에 정성스럽게 분을 발랐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이웃집 담장 위로 잿빛 고양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돈은 고작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겨우 이것뿐이었다. 일주일에 20달러를 벌어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가 계산한 것보다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항상 그랬다.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 고작 1달러 87센트라니. 그녀의 사랑, 짐이 아닌가. 지금까지 그녀는 짐에게 멋진 선물을 사줄 궁리를 하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가. 짐이 갖게 되면 그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어울릴 만한 멋지고 귀하고 대단한 것을 말이다. 방에는 창문과 창문 사이에 벽 거울이 있었다. 독자 여러분은 일주일에 8달러짜리 싸구려 아파트에서 이런 거울을 본 적이 있으리라. 오래되고 낡아 군데군데 뿌옇게 되어 재구실을 10분 발휘하지 못하지만 날씬하고 몸이 날랜 사람이 이리저리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면 그런대로 정확한 자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거울을 말이다. 델라는 호리호리한 덕분에 이 기술을 잘 알고 있었다. 델라는 갑자기 창문에서 몸을 돌려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다. 하지만 20초도 지나지 않아 낯빛이 변했다. 그녀는 머리채를 길게 늘어뜨렸다. 지금 제임스 딜링햄 영 부부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보물이 있었다. 하나는 짐의 금시계로 원래 할아버지 시계인데 아버지를 거쳐 짐에게 물려 내려온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델라의 황금빛 머리카락이었다. 만일 통풍구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시바의 여왕이 살았다면 그녀는 어느 날 델라가 말리기 위해 창밖에 내민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과 보물이 그것에 비해 너무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솔로몬 왕이
이 아파트의 관리인이었다면 지하에 보물이 가득 쌓여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짐이 지나갈 때 꺼내보는 시계가 탐이 나서 턱수염을 쥐어 뜯었을 것이다. 이제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는 마치 갈색 폭포수처럼 물결치면서 앞으로 흘러내렸다. 머리는 그녀의 무릎 아래까지 닿아 마치 그 자체가 그녀의 옷처럼 보였다. 그녀는 재빨리 머리카락을 손질해서 다시 틀어 올렸다. 그녀는 잠시 비틀거리는 듯 하더니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붉은색 낡은 양탄자 위로 뚝뚝 떨어졌다. 델라는 낡은 갈색 재킷을 걸치고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두 눈엔 눈물 자국이 햇빛에 반짝이는 가운데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와 스커트 자락을 휘날리며 거리로 나섰다. 델라는 마담 소프로니 머리용품 모두 취급 이라고 쓰인 간판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단숨에 계단을 뛰어올라 안으로 들어간 뒤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마담은 몸집이 크고 피부가 무척 하얀 데다 쌀쌀맞아 보였다. 델라가 물었다. 제 머리를 사실래요? 네, 그래요. 우선 모자를 벗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델라가 모자를 벗자 갈색 폭포수 같은 머리카락이 물결치듯 흘러내렸다. 20달러 드리지요?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델라의 머리채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네, 어서 잘라주세요. 델라가 미용 가게를 나온 뒤 2시간은 마치 장밋빛 날개를 단 듯이 가볍고 빠르게 지나갔다. 독자 여러분은 이 엉터리 비유를 잊는 것이 낫겠다. 사실 그녀는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온 가게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델라는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마치 짐을 위해 만든 것 같았다. 가게란 가게는 다 뒤졌지만 어떤 가게에도 이런 것은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백금으로 만든 시계줄이었다. 디자인이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으며 좋은 물건들이 늘 그런 것처럼 야하게 꾸미기보다는 품질 자체로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 시계줄은 짐의 시계에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델라는 그 시계줄을 보자마자 단번에 짐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우아하고 값지다는 표현은 짐의 시계와 이 시계줄 둘 다에 어울리는 표현이었다. 델라는 물건값으로 21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87센트를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가며 생각했다. 이 시계줄을 달면 짐은 어느 모임에서나 시계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날 거야. 시계는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지만 시계줄 대신에 사용하던 낡은 가죽끈 때문에 짐은 가끔 사람들 몰래 시계를 들여다보곤 했던 것이다. 마음에 드는 시계줄을 샀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뜬 델라는 집에 돌아오자 조금씩 분별과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 지지는 인두를 꺼내고 가스에 불을 붙여 눈에 띄게 짧은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독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란 항상 돌이키기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아닌가.
깡총하게 짧아진 머리카락은 델라를 마치 장난꾸러기 소년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도록 주의 깊게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았다. 델라는 혼잣말을 했다. 짐이 미워 보인다고 실망하면 어쩌지? 나를 보자마자 합창단 소녀 같다고 놀리진 않을까?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1달러 87센트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걸. 저녁 7시가 되자 델라는 커피를 끓였고 프라이팬을 스토브 위에 올려놓고 고기를 요리할 준비를 했다. 짐은 결코 늦는 법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들고 그가 항상 들어오는 문 가까이에 있는 탁자 앞에 앉았다. 1층 아래 계단에서 짐의 발소리가 들렸다. 델라의 얼굴은 잠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평소 사소한 일에도 짧은 기도를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도 나직히 읊조렸다. 하느님, 제발 그이가 저를 보고도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다. 그는 마르고 매우 심각해 보였다. 불쌍한 친구. 그는 겨우 22살인데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마치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델라에게 고정되었다. 델라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두려웠다. 그것은 분노도, 놀람도, 반대도, 공포도, 그녀가 각오했던 그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뜬모를 독특한 표정을 짓고 그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델라는 탁자를 지나 그에게 다가왔다. 짐? 제발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당신에게 선물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 짐? 머리는 금방 다시 자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내 머리카락은 정말 빨리 자라요. 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를 거예요. 당신이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짐은 마치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나도 자명한 그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이 힘겹게 말했다. 네, 잘라서 팔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를 좋아하지요? 머리채가 없어도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짐은 뭔가를 찾듯이 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넋나간 듯이 물었다. 당신 말은 이제 당신 머리채가 없다는 거지? 그래요. 팔았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팔려서 없다고요. 여보,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그걸 판 거니까요. 내 머리카락 수는 셀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짐, 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려놓을까요? 짐은 그제야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델라를 껴안았다. 독자 여러분, 한 10초 동안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꼼꼼히 따져보자. 일주일에 8달러의 수입과 1년에 100만 달러의 수입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학자나 현자도 여러분에게 잘못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방박사들도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선물 속에도 답은 없었다. 이 애매모호한 내 주장의 뜻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다. 델라, 날 오해하지 마라. 당신이 머리카락을 자르건 면도를 하건 샴푸를 하건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을 덜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당신이 그 꾸러미를 풀어보면 왜 내가 처음에 잠시 멍해졌는지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델라의 흰 손가락이 재빠르게 꾸러미의 끈과 포장을 뜯었다. 델라의 입에서 황홀한 기쁨의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앞불싸. 잠시 뒤 그 탄성은 히스테리한 눈물과 울부짖음으로 바뀌었고 짐은 이런 그녀를 온 힘을 모아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짐의 선물은 멋진 빛이었다. 델라가 언젠가 브로드웨이의 진열장에서 보았던,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갖고 싶어 했던 옆머리와 뒷머리용 빛 세트였다. 가장자리에는 보석이 박혀 있고 진짜 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아름다운 빛이었지만 이미 그 빛으로 장식하고 꾸며야 할 머리채는 사라지고 없었다. 델라는 마침내 눈물로 흐려진 눈을 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짐, 내 머리카락은 정말 빨리 자라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짐을 위로하던 델라는 갑자기 털을 태운 고양이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 참, 내 정신 좀 봐. 델라는 그때까지 짐을 위해 산 근사한 선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델라는 짐의 시계줄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짐에게 내밀었다. 그 반짝이는 귀한 금속은 그녀의 밝고 불타는 영혼이 반사되어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정말 멋지죠, 짐? 이걸 찾으려고 온 시내를 다 뒤졌어요. 당신은 이제 시계를 하루에 100번씩은 봐야 할걸요? 시계를 줘보세요. 이 시계줄이 당신 시계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빨리 보고 싶어요. 하지만 짐은 시계를 꺼내는 대신 긴 의자에 양팔을 베개 삼아 벌렁 드러누우며 빙긋 웃었다. 델라,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치워두자고. 그것은 지금 쓰기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야. 당신 빚을 사려고 내 시계를 팔아버렸어. 그나저나 오늘은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야. 자, 이제 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리자. 독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던 현명한,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현명했으므로 그들의 선물도 의심할 여지 없이 현명한 것이었고 아마도 선물이 중복되었다면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가장 현명치 못하게도 서로를 위하여 집안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희생한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 어리석은 두 젊은이의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어설프게 늘어놓았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해줄 마지막 말은 선물을 주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 어느 곳에도 이들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없다. 이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인 것이다. 돈의 신과 사랑의 신. 로크월 유레카 비누 회사의 공장주이자 경영자로 일하다가 은퇴한 안토니 로크월 영감은 5번가에 있는 저택의 서재에서 밖을 내다보고는 씩 웃었다. 그의 집 오른편에 사는 귀족 클럽의 회원 반 슐라이트 서포크 존스가 대기 중인 자동차를 타러 나오다가 비누회사 대저택의 현관 앞에 서 있는 조각을 보고는 평소처럼 거만하게 콧등을 찌푸렸기 때문이다. 왕년의 비누 왕이 비아냥거렸다. 쥐뿔도 할 줄 모르는 건방진 조각품 같으니라고. 내년 여름에는 우리 집을 네덜란드 국기처럼 빨강, 하양, 파랑색으로 칠해야지. 그래도 저 네덜란드인의 콧대가 높아지는지 두고 봐야겠어. 그러고는 서재 문으로 가서 한때 캔자스 초원을 호령했던 목소리로 마이크! 하고 소리쳤다. 하인이 오자 안토니가 말했다. 아들 녀석에게 나가기 전에 나를 꼭 보고 가라고 말하게. 아들 로크월이 서재에 들어오자 노인은 보던 신문을 치우고는 부드럽지만 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안토니 로크월이 물었다. 리처드, 너는 얼마짜리 비누를 사용하고 있느냐? 대학을 졸업한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리처드는 이 질문에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의향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 도수에 $6짜리요. 그럼 옷은 얼마짜리를 입느냐? 어림잡아 $60 정도요. 넌 참 신사로구나. 내가 듣기에 요즘 젊은이들은 한 다스에 $24짜리 비누를 쓰고 옷도 $100가 넘는 것을 입는다더구나. 너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쓰고 살 수 있는 형편인데 전략하며 잘 지내는구나. 만일 비누 한 장에 10센트 이상을 쓴다면 그것은 질 나쁜 향수를 사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 같은 젊은 세대에게는 한 개에 50센트짜리 비누가 적절할 것 같구나. 너는 신사다. 사람들은 신사 한 사람을 만드는데 3대가 걸린다고 하지만 다 틀린 말이다. 돈이 비누처럼 매끄러운 신사를 만드는 거야. 그렇고 말고. 나 같은 사람도 다 그렇게 해서 신사가 되었거든. 내가 이 집을 사서 사이에 끼어드는 바람에 매일 밤 한숨도 자지 못하는 우리 집 양쪽에 두 늙은 네덜란드 신사나 나나 무례하고 사귀기 힘들고 예의 없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돈의 편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렴. 첫째로
돈만 가지고는 배타적인 상류층 사교 모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호, 그래? 그렇다면 초대 재벌인 에스터가 만일 3등석을 살 돈도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사교계에 들어갈 수 있었겠니? 에스터는 독일 출신의 재벌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미국으로 들어와 모피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리차드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너의 그 한숨이야. 내 방에 들르라고 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란다. 얘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는 것 같구나. 난 지난 2주 동안 눈치채고 있었단다. 속 시원히 말해보아라. 그 여자 이름이 뭐니? 리처드는 서재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토니 영감이 말했다. 그녀에게 청혼을 해보지 그러냐? 그러면 당장 달려들 게다. 너야말로 돈도 있겠다. 잘생겼겠다. 게다가 점잖지 않느냐. 전 기회조차 만들지 못했어요. 그럼 기회를 만들어 보렴. 그녀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가든가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든가 아니면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집에 바래다 주어도 되고 말이다. 아버지는 사교기를 모르신다니까요. 그녀는 1분 1초가 며칠 전에 다 예약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 꼭 그녀를 가져야만 해요. 안 그러면 이 도시는 제게 영원히 암흑의 늪이 될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도 너를 위해 그녀에게서 한두 시간쯤 못 빼낸다는 거냐? 제가 너무 미루었어요. 그녀는 모레 정오에 2년간 머물 작정으로 유럽으로 배를 타고 떠날 거예요. 저는 내일 저녁 몇 분 동안만 단둘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지금 리치먼드에 있는 고모댁에 머물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저녁 8시 반 기차로 그녀가 그랜드 센트럴역에 도착할 때 마차로 그녀를 마중 나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녀가 마차를 타면 우리는 브로드웨이를 지나 월렛 극장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갈 것이고 거기에 가면 그녀의 어머니와 일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짧은 7, 8분 사이에 그녀가 저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줄까요? 아니죠. 게다가 극장에서 혹은 그 다음에 제게 무슨 기회가 또 있겠어요? 절대 아니죠. 아버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돈으로 풀 수 없는 매듭이에요. 돈으로는 단 1분의 시간도 사지 못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부자는 다들 무척 오래 살겠지요. 어쨌든 저는 렌트리 양이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그녀와 말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알았다, 얘야. 자, 이제 클럽으로 달려가거라. 그래도 가끔은 위대한 돈의 신에게 향불이라도 피워 바치는 것을 잊지 마라. 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고 했지? 글쎄, 물론 돈을 주고 시간을 포장해서 집으로 배달시킬 수는 없겠지. 하지만 시간이라는 신이 금광을 지나다가 돌에 치여 발뿌리를 다친 것을 본 적은 있단다. 그날 저녁 상냥하고 감상적이며 주름살이 많고 돈에 짓눌려 한숨을 잘 쉬는 엘렌 고모가 석간신문을 읽고 있는 안토니 영감을 찾아와서 연인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안토니 영감이 말했다. 그 녀석이 다 말하더라. 내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돈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구나.
백만장자 10명이 모여도 사교계의 규칙을 깰 수 없다던가. 안토니 오빠, 제발 돈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애정이 있는 한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지요. 그 아이가 조금만 더 일찍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우리 리처드를 거절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녀에게 말을 걸 기회도 없을 테니까요. 오빠가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도 그 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저녁 8시에 엘렌 고모는 조미 먹도록 낡은 상자에서 예스럽고 오래된 금반지 하나를 꺼내다가 리처드에게 주며 말했다. 얘야, 오늘 밤 이것을 끼고 가거라. 네 어머니가 내게 준 것이란다. 어머니가 그러셨지. 그 반지가 사랑의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너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주라고 부탁하셨단다. 리처드는 공손하게 반지를 받아들고 새끼손가락에 끼워보았다. 하지만 반지는 둘째 마디까지 들어가고는 멈추고 말았다. 그는 반지를 빼서 남자들이 통상 그러하듯이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전화로 마차를 불렀다. 8시 32분에 리처드는 역에서 시끌벅적한 군중들 사이로 나오는 렌트리 양을 발견했다. 그녀가 말했다. 엄마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선 안 돼요. 리처드가 마부를 보고 충심으로 말했다. 원래 극장까지 가능한 한 빨리 달려주세요. 그들은 42번 도로를 지나 브로드웨이를 향해 질주했다. 34번 도로에서 리처드는 마부에게 마차를 멈추라고 했다. 마차에서 내리면서 그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가 주신 반지라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어디로 떨어졌는지 보았거든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리처드는 반지를 찾아 돌아왔다. 그러나 바로 그 1분 사이에 시내를 횡단하는 전차가 마차 바로 앞에 와서 멈추어 섰다. 마부는 왼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커다란 우편마차가 길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가구를 운반하는 마차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했다. 그는 다시 뒤로 빠지려 했지만 결국 수많은 마차와 말 사이에 갇히고 말았다. 대도시에서는 갑자기 길이 막혀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렌트리 양이 조바심이 나서 말했다. 왜 안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늦겠어요. 리처드는 마차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브로드웨이와 6번가 34번 도로가 마주치는 드넓은 광장이 사륜마차와 트럭, 전세마차, 화물마차, 전차의 물결로 홍수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맨해튼의 모든 차가 이 주위로 몰려든 것 같았다.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리처드가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완전히 갇힌 것 같군요. 1시간 안에 이 혼잡이 풀릴 것 같진 않은데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렌트리 양이 체념한 듯 말했다. 반지 좀 보여주세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연극도 어차피 지겨울 테고요. 그날 밤 11시에 누군가 안토니 로크월의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와. 안토니가 붉은 실내복 차림으로 해적의 모험을 다룬 책을 읽다가 소리쳤다. 바로 엘렌 고모였다. 그녀가 기분 좋게 말했다. 안토니 오빠, 걔네들 약혼했어요. 그 여자애가 우리 리처드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요. 그들이 극장으로 오는 동안 길이 심하게 막혔고 마차가 빠져나오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지 뭐예요. 아, 그런데 안토니 오빠, 다시는 돈의 위력에 대해 뽐내지 마세요. 진실한 사랑의 상징이 리처드가 행복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요.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작은 반지가 말이에요. 그 애가 그것을 길에 떨어뜨렸고 그것을 찾기 위해 마차에서 내렸죠. 그런데 마차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 길이 막혀버렸던 거예요. 마차가 갇혀있는 동안에 그 애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의 마음을 빼앗았던 거죠. 안토니 오빠, 돈이란 진실한 사랑과 비교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겠죠? 좋아. 그 애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니 기쁘구나. 이 일로 돈이 든다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 애한테 말했거든. 하지만 안토니 오빠, 오빠의 돈이 무슨 소용이 되었겠어요? 얘야,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나오는 해적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 배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 친구는 돈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니까 절대 돈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책을 마저 읽도록 날 좀 내버려 다오. 이제 이야기를 끝낼 때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처럼 나도 진심으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위해 우물 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니 이야기를 더 해보기로 하자. 다음 날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맨 자칭 켈리라는 사람이 안토니 로크월의 집을 방문했고 곧바로 서재로 안내되었다. 안토니가 수표책을 집으며 말했다. 그래, 아주 잘했어. 자네에게 내가 현금으로 5,000달러를 주었지? 제 돈 300달러를 더 썼습지요. 예상보다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행 집마차와 전세마차는 대개 5달러 정도 들었지만 트럭과 이륜마차는 10달러를 더 달라고 하더군요. 전차 운전사는 10달러를 달라고 했고 집마차 마부들은 20달러를 요구했지요. 경찰이 제일 골치 아팠는데 그 친구한테는 50달러를 주었고 나머지에게는 각각 20달러와 25달러를 주었습니다. 어쨌건 모든 게 멋지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로크월 씨? 연습 한 번도 하지 않고 마부들이 단 1초도 어김없이 시간을 맞추어 주었으니까요. 그 2시간 동안은 브로드웨이와 34번 도로 쪽으로 뱀 한 마리 기어나갈 수 없었습죠. 켈리, 여기 1,300달러가 있네. 자네 수고비로 1,000달러. 그리고 자네가 쓴 경비로 300달러일세. 켈리, 자네는 돈을 경멸하지는 않겠지? 제가요? 오히려 가난을 만들어낸 작자를 흠씬 때려줄 수도 있는걸요. 켈리가 문을 나설 때 안토니가 그를 불렀다. 자네 혹시 보지 못했나? 길이 막힌 그곳 어디에서건 살이 통통하게 찐 소년이 발가벗은 채 활을 들고 화살을 쏘는 것을 말일세. 이것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 큐피드를 묘사한 것이다. 아니요. 왜 그러시죠? 못 봤는데요. 하지만 발가벗고 나타나 화살을 쏘아댄다면 경찰이 먼저 체포했겠죠.
안토니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나도 그 어린 악동이 그곳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 안 했지. 잘 가게, 켈리. 백작과 결혼식 손님. 어느 날 저녁 앤디 도너번이 2번가에 있는 하숙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주인인 스캇 부인이 새로 하숙하러 들어온 콘웨이라는 젊은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 콘웨이 양은 몸집이 작았으며 몹시 수줍어 보였다. 그녀는 얼굴을 살짝 들어 도너번 씨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그의 이름을 중얼거리고는 다시 양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도너번 씨는 사교계나 사업계 혹은 정치판에서 빠른 속도로 이름을 얻고 있는 특유의 우아하고 빛나는 미소로 인사한 후 후줄근한 갈색 옷을 입은 이 여자를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2주 후에 앤디는 시가를 피우면서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렸다. 콘웨이 양이 막 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칠흑같이 검은 크레이프드 신. 그 얇고 검은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모자도 검은색이었는데 흑단처럼 검고 거미집처럼 얇은 베일이 아래쪽으로 늘어져 팔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비단 장갑을 낀 채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 어디에서도 다른 색깔은 찾아볼 수 없었다. 풍성한 금발머리는 목 위로 빛나고 부드럽게 묶여 있어서 잔물결 하나 일지 않았다. 그녀는 예쁘다기보다는 수수했으나 슬픔이 배어있는 매혹적인 얼굴은 길 건너 집 위의 하늘을 응시하는 커다란 잿빛 눈동자 때문에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다. 이리하여 도너번 씨는 자신의 마음에 콘웨이 양을 갑작스레 다시 새겨놓았다. 그는 아직 8분 정도는 더 피울 수 있을 3cm나 남은 시가를 던져버리고 재빨리 짧은 에나멜 가죽 구두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그가 말했다. 콘웨이 양, 쾌청한 저녁이군요. 이런 날씨를 즐길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겠지요. 도너번 씨. 콘웨이 양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너번 씨는 가슴속으로 이 화창한 날씨를 저주했다. 매정한 날씨 같으니라고. 지금 콘웨이 양의 분위기로는 우박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눈이라도 내려야 어울리니 말이다. 도너번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친척 중 누군가 돌아가신 게 아니길 빕니다.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지요? 돌아가시긴 했어요. 친척은 아니지만. 하지만 도너번 씨, 당신에게 내 슬픔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강요하다니요, 콘웨이 양.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기쁘죠. 제가 유감을 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진실로 당신을 위로할 사람은 없다는 뜻이지요. 콘웨이 양은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도
그녀의 표정이 더 슬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녀가 말했다. 이런 격언이 있지요.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당신과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도너번 씨, 저는 이 도시에 친구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제게 친절하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너번은 지금까지 하숙집 식탁에서 그녀에게 후추를 2번 건네준 적이 있었다. 도너번 씨가 말했다.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 작은 도시가 마음을 풀고 친구가 되기만 하면 그때부턴 문을 활짝 열죠. 코네이 양, 공원에 산책이라도 가보시지요.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요? 뭐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너번 씨. 저처럼 가슴속이 온통 우울한 여자와 함께라도 상관없으시다면 당신의 청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들은 일찍이 선택된 사람들만이 즐겼을 철책을 둘러친 공원을 산책하고 조용한 벤치 하나를 발견했다. 젊은이의 슬픔과 늙은이의 슬픔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젊은이의 짐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만큼 가벼워짐에 반해 늙은이의 슬픔은 아무리 퍼주어도 그대로 남는다. 1시간이 지날 무렵 코네이 양이 털어놓았다. 그는 내 약혼자였어요. 우리는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었죠. 도너번 씨,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그는 백작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영지와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페르난도 마치니 백작이 바로 그의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그처럼 고상한 분은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가 반대하셔서 한 번은 집을 나와 도망쳤죠. 하지만 아빠가 우리를 쫓아왔어요. 아빠와 페르난도가 결투라도 할 것 같았지요. 아빠는 마차 임대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빠가 마침내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래요. 내년 봄에 결혼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죠. 페르난도가 아빠에게 자신이 백작이고 재산도 많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살게 될 성을 고치기 위해 이탈리아로 건너갔어요. 아빠는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페르난도가 제 혼숙함을 위해 수천 달러를 주겠다고 하자 매우 화를 내셨어요. 심지어 아빠는 결혼 반지나 선물조차 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페르난도가 배를 타고 떠나자 저는 뉴욕에 돌아와 사탕 가게에서 출납 일을 보았답니다. 사흘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편지를 받았는데 페르난도가 곤돌라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랍니다. 도너번 씨, 제 심장은 영원히 그의 무덤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너번 씨, 하지만 전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쾌활하게 웃을 줄 알고 당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친구로부터
그리고 쾌활한 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아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자, 여자들이여. 만일 어떤 젊은 남자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에게 당신의 심장이 다른 남자의 무덤 속에 있다고 말해보라. 젊은 남자란 본성적으로 도굴꾼이다. 아무 미망인에게나 물어보라. 젊은 남자들은 크레이프트 신을 입고 울고 있는 천사에게 잃어버린 심장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고로 죽은 사람만 불쌍한 법이다. 도너번 씨가 점잖게 말했다. 정말 안 됐군요. 하지만 집에 가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코네이 양, 제발 이 도시에 친구가 없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부디 내가 당신의 친구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씨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는 것도 말이죠. 코네이 양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친 후 말했다. 여기 제 로켓 속에 그의 사진이 있어요. 도너번 씨,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당신에겐 보여드릴게요. 당신을 제 진정한 친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도너번 씨는 코네이 양이 그를 위해 뚜껑을 연 로켓 속의 사진을 오래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다. 마치니 백작의 얼굴은 관심을 끌만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지적이며 밝고 대체로 잘생긴 얼굴이었다. 동료들 중 당연히 지도자가 될 만한 강대하고 유쾌하게 생긴 얼굴이었다. 코네이 양이 말했다. 제 방에 액자에 넣은 더 큰 사진이 있어요. 하숙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보여드리죠. 그것이 페르난도를 회상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그이는 제 가슴속에 항상 살아있어요. 그것만은 분명하죠. 도너번 씨는 코네이 양의 가슴속에 있는 그 불행한 백작을 자신으로 대체할 미묘한 과제에 직면했다. 그녀를 향한 열망이 이런 결심을 하도록 부추겼다. 참으로 큰 과제였지만 그것이 그의 기분을 짓누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동정적이지만 쾌활한 친구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는 이 역할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비록 코네이 양의 커다란 잿빛 눈에서 슬픔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 반 시간 동안 그들은 2접시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날 저녁 하숙집 복도에서 헤어지기 전 코네이 양은 위층으로 달려가 하얀 실크 스카프로 감싼 액자를 가지고 내려왔다. 도노번 씨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던 얼굴로 그 사진을 살펴보았다. 코네이 양이 말했다. 그이가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날 밤 제게 이 사진을 주었어요. 이것으로 로켓 속에 넣을 사진을 만들었지요. 잘생긴 분이시군요. 그런데 코네이 양, 다음 주 일요일에 당신과 함께 유원지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들은 하숙집 주인인 스캇 부인과 다른 하숙인들에게 약혼을 발표했다. 코네이 양은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약혼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나 둘은 그들이 처음 앉았던 도심 속 공원의 같은 벤치에 앉았다.
산들거리는 나뭇잎이 달빛에 비쳐 마치 활동사진처럼 그들의 모습을 어렴풋이 비추었다. 그러나 도너번은 하루 종일 멍하니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가 오늘 밤 너무 말이 없어서 연인의 입술은 사랑이 명하는 대로 더 이상 질문을 미룰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죠, 앤디? 오늘따라 무척 우울해 보여요. 별일 아니야, 맥이. 당신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당신, 전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죠? 별일 아니라니까 그러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알고 싶어요.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녀가 좋으면 왜 가서 그녀와 결혼하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이 팔 좀 치워주시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지.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거야. 당신 마이크 설리번이라고 들어보았겠지? 사람들은 다들 그를 거물 마이크 설리번이라고 부르지.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이러는 거라면 그 사람에 대해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는 뉴욕 최고의 거물이야.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의 핵심 조직인 테마니파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그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몸도 이스트강처럼 딱 벌어졌어. 누구든 거물 마이크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가는 2초도 안 돼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달려와 그 작자를 해치울 거야. 그렇고 말고 그가 얼마 전에 고향에 들렀는데 힘께나 쓰는 친구들조차 토끼 새끼처럼 도망갈 구멍을 찾더라는 거야. 거물 마이크는 사실 내 친구야. 영향력으로 말하자면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마이크는 거물들한테 그런 것처럼 힘없고 불쌍한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지. 오늘 그를 바오리가에서 만났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에게 다가오더니 악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더군. 앤디, 자네를 그간 계속 지켜보았네. 자네 구역에서 꽤 잘하고 있더군. 자네가 자랑스럽네. 어때? 오늘 한잔 할 텐가? 난 그에게 2주 후에 결혼할 거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가 그러는 거야. 앤디, 내게 청첩장을 보내주게. 그래야 내가 잊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맥이,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거물 마이크 설리번을 우리 결혼식에 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손목이라도 잘라버리겠어.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 될 테니까. 그가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간다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은 한몫 단단히 잡게 되는 거야. 글쎄,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 보이는지도 몰라. 매기가 가볍게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결혼식에 초대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그가 결혼식에 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차마 말할 수 없으니까 제발 더 이상 묻지 마.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정치에 관한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저를 보고 웃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맥이, 당신의 약혼자 마치니 백장만큼 날 생각하나? 앤디는 오랫동안 답변을 기다렸으나 맥이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의 등에 기대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크레이프드 신을 눈물로 적시며 그의 팔을 꽉 잡고는
몸을 떨면서 흐느껴 울었다. 앤디가 소리쳤다. 그만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앤디,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 당신은 저와 결혼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이젠 말해야만 해요. 앤디, 처음부터 제게 백작이란 존재는 새끼손가락만큼도 없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전 그 흔한 애인 하나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여자애들은 애인이 있었고 애인에 대해 말해주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이 그 여자애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앤디, 저는 검은 옷을 입으면 더 예뻐 보여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그 사진을 샀고 제 로켓에 넣을 작은 사진도 만들었죠. 물론 백작 이야기도 다 꾸며낸 거예요. 그래야만 제가 상복을 입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거짓말쟁이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은 저를 버릴 테지요. 그래서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하지만 당신 말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매기는 앤디가 자신을 밀쳐버리는 대신 더욱 세게 껴안는 것을 알았다. 올려다보니 밝게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이 보였다. 앤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것이라면 상관없어. 백작의 무덤 이야기까지 말이지. 매기? 이제 당신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난 당신이 결혼 전에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어. 이 장난꾸러기 아가씨야. 매기가 그의 용서를 확신하고 나서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앤디? 백작에 관한 이야기를 다 믿었어요? 글쎄, 그렇게 많이는 안 믿었지. 왜냐하면 로켓 속에 당신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 바로 거물 마이크 설리번의 사진이었으니까.